아니요.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왜 국정원이요? 저는 국화를 좋아해요. 국화 정원인데 재밌게 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라요. 농사만 잘 그러게요. 아까 전에 국정원 그렇게 옆에서 나와서 농장 이름이. 네. 아, 아까 저기 농사진 거예요? 네네. 청년 농민들이 이렇게 조치원 저희 그래도 복숭아 밭에 오셨는데 복숭아는 드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 보여왔어요? 로컬 푸드에서 이 친구 농사가 끝나가지고 보소 맛있네. 생각보다 맛있는데. 조일 농장 걸 맛을 봐야 되는데. 진짜 맛있는데. 저렇게 있었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텐데. 이 집은 국정원은 뭐 하는 집이에요? 저는 국화를 키우고요. 허브도 키우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농사지은 성귤인데 새로운 국정원에서 귤도 키우고 사업을 확장해 보고 있고 6차 산업 준비하고 있어요. 이 수박은 누가 농사진거예요? 제가 너무 되는데 이거 요새 얼마예요? 뭐지? 너무 비싼데. 로컬 푸드에서 거의 100점짜리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보통 한 3만 원 하지 않나요? 일반 마트에서는 꿀 만드는 분도 계시고. 왜 두근두근이에요? 제 이름이 주군이거든요. 두근두근. 와이프가 저를 보면 항상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예. 아니 자기 부인이 본인 보고 두근두근 한대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죠. 봤습니다. 진짜구나. 네, 맞습니다. 미안한데 오해를. 꿀농사도 지시고. 꿀농사만 봐야지. 그건 한꿀 좋아하시나요? 아이고 아무렇지 잘 먹겠는데. 이거는 좀 신맛이 네. 아카시아 꿀인가? 아니, 이게 아카시아. 이거는 야생화꿀. 근데 이게 왜 신맛이 나요? 밤꿀 원래 밤꿀이 원래 밤꿀이에요? 네. 밤꿀 뭘로 밤꿀로 안 먹어. 밤꿀은 쓴맛 안 나는데? 단맛이 단맛이 아주 진한 맛인데? 아 그런가요? 이게 아닌데. 아, 네. 농담으로 알겠습니다. 손맛이 좀 약합니다. 왜냐면은 기후가 자꾸 변하는 바람에 밤꿀이 생산이 조금 작게 되고 있습니다. 헛개꿀이랑 같이 피는데 헛개가 좀 들어가요. 어떻게? 헛개나무. 어떻게도 주는 게 있어요? 네, 헛개나무에서 꿀이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시기가 거의 밤꿀 피는 시기랑 헛개나무랑 겹치다 보니까 이 고추 농사는 누가 진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유기농으로. 근데 이거 먹어볼 수는 없고. 저도 잘 안 먹습니다. 말려서 고춧가루로 판매하고 요새 말린 붉은 고추 한 근에 얼마씩 해요? 지금 17,000원씩. 네, 그보다 좀 더 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가도 정말 안 올랐네.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한 2, 3천 원 전에도 한 6천 원.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이렇게 좀 가격을 완화, 안정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서 힘든 거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르는. 그러니까 이 고추 값도 진짜 안 올랐어. 우리 세종식물은 뭐 하는데요? 저는 무궁화 나무 키우고 있습니다. 무궁화나무요? 네, 유럽에서 신품종 나무들을 이제 수입해서 직접 선목해서 알리는 무궁화도 일을 하고 있어요. 수입한 거예요? 네. 얘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로열티를 가지 이거 원래 우리나라 품종. 우리나라 품종인데 이제
무궁화가 이제 새로운 품종이 계속 개발되고 개발을 여기서 가져가지고 그쪽 대량을 해서 그쵸. 그러니까 유럽이 한국보다는 더 많은 무궁화를 키우고 있어요. 백합도 우리 많이 가지고 대량을 한 거라. 맞아요. 그게 얼마 로얄티 하는 거지? 얼마 주? 네? 로얄티를 좀. 우리는 로열티 한국에서는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예, 품종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수입 들어올 땐 수입 들어올 때는 저희가 그 지불을 하고 들어오고 한국에서는 로열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가져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삽목.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해요. 키운 거에 대해서는 로얄티 안 줘도 되고. 네. 그러니까 품종 등록을 하고 라이센스가 있으면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는 못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가는 뭘 만든 거예요? 저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갖다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이렇게 울금은 직접 농사 찍어가지고 울금 뭐예요? 네, 울금이 강황이라고 하는 건데 카레 만드는 노란 강황을 우리말로 울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뜰린데 요즘에는 이제 다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황과 울금이 다른 건데 비슷한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울금이 좀 드셔보시면 되게 텁텁해요. 그래서 병충해가 없이 키울 수 있는 그 작물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가공을 하면 네. 이 울금 이거 얼마짜리? 이게 14,000원입니다. 이거 좀 차 먹을 때 이렇게 손쉽게 갖고 가라고 저희가 좀 이렇게 손쉬운 선물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종한가의 안서영 대표님. 네. 14,000원? 네, 14,000원입니다. 누가 하나 사주세요. 아, 이거 다리 이거. 빼면 돼요. 시원하게 한 잔씩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 것 같고 바람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또 우리 대통령 오시니까 날이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저는 농림축산비서관 이영수로 합니다. 아유, 박수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청년 농업인 출신입니다. 18년 전에요.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향 마을에 가서 저도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오늘 우리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들도 보고 또 복숭아밭에도 오니까 제 마음이 또 애잔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대통령님 아시지만 민생에 대한 행보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싶어 오셨으니까 편하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청년 농업인들이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식수는 대통령님이 모두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김대훈 국정원 대표님께서 예, 환영 인사 후 청년 농업인들의 말씀을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청년들 같네요. 이게 요새 그 농촌, 농업, 농부 이게 참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요즘은 좀 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왔지만 이 농촌이라고 하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저는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앞에 저도 빈 밭인데 그죠? 저런데 저 밭 두 개 보면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오솔길 넓은데 저기 쫙 태양광판 깔아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농촌.
또 농업은 그런 것도 있죠.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가지고 난리 났죠. 쌀값이 한 3배, 4배 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은 보존해야 될 안보산업이기도 하고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한민국이 아주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하죠. 농업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많이 늘려야 될 때가 됐고요. 농민들을 보면 여기도 동네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겠죠? 예, 뭐 아마 주로는 그러실 텐데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촌의 농업에서 희망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분들이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제는 농업, 농촌 또는 농민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또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유능한 또 농축산부 장관도 계시고 하니까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날도 좋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국정원 특히 여기 있는지 몰랐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청년농업인 대표에서 우리 김대훈 국정원 원장님께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세종시에서 꽃을 재배하는 청년농부 김대훈입니다. 오늘 세종 청년농부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세종은 외지인들에게는 행정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 복숭아와 조경수, 묘목이 유명한 고장이며 로컬푸드가 활성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농부들은 이러한 전통과 기반을 이어가면서 식량 작물뿐 아니라 꽃, 채소, 과일은 물론 특용 작물까지 다양한 농작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힘든 일이지만 정직하게 키운 작물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대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IT 산업과 연결되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 농부들은 스마트팜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 들어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이 다시 젊은이들이 찾아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생명력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청년 농부들의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젊은 세대가 농업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대훈 대표님도 지금 13년차 청년 농부신데 오늘 모임도 우리 후배님들을 다 같이 연락을 해서 하셨던 정말 지역에서 농사만 잘 짓는 게 아니고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 제일 연장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우리 대통령님이 주재하에 자유 토론을 하겠는데, 이야기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은 얘기 평소 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님 주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얘기보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건데 누가 먼저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유기농으로 고추 농사 짓고 있는 김농부 농장의 대표 김민석입니다. 사실 저는 농대를 나와서 농업에 입문하려고 농대를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좀 농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 본연의 매력보다는 이제 좀 농업인의 혜택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 그 진입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업이 좀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현재 2018년부터 뽑고 있는 청착농 인원을 조금 줄여서, 기존에 선발된 우수한 농업인들에게 좀 더 예산을 투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급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농업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농업인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도 있고 후방산업도 있고 영농도 있지만, 보통 농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방산업 또는 영농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 정확히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은 영농으로,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공이나 유통, 관광 쪽을 하는 분들 따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 정책을 좀 전략화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인증 농업인 제도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15% 전체 농가의 15% 정도만이 이걸 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허제 비슷한 게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현실적인 농업 생산비가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이 저는 현실적인 정밀 농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거든요. 다른 데서는 정밀 농업, 디지털 농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너무 한정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 농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너무 어렵게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종자가 너무 좋아져서 고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생산량이 엄청 많이 증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한계 수량, 품종에. 근데 기존 농법을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그 한계 수량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법을 좀 더 바꾸고 거기서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농업인에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올해랑 내년에 좀 고안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충북대학교 박사님이랑 연구를 조금 진행하려고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농업에 기초연구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고추에서 어떤 작업이 있고, 그 작업에서 어떤 노동력이 들며, 어떤 시간이 드는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됐지만 내년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혼자서 했던 거는 고추가 너무 더울 때 따다 보니까 심는 시기를 늦춰서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심고, 그 전에는 양파를 하는 이모작 형식의 농법을 취하려고 해서 제안서랑 사업계획서를 다 써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했더니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업인들이 늘어야지 자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정책 예산이 내려오는 연구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바텀업 형식으로 되는 그런 그런 루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농진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법인만 참여가 가능한 그런 좀 큰 규모의 연구다 보니까 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는 바텀업 형식의 연구를 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매력적인 농업을 만들어서 농업이 조금 문화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수 비서관이 원래 아평업하라고 농사 짓는 사람을 모셔왔는데 왜 이런 소리가 아직도 나옵니까? 제가 이제 3달밖에 안 돼가지고요. 예. 조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이런 거를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꼭 필요하고요. 우리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시는 지역계에서 꼬리피 없는 경직성이 없는 예산처럼 농업에도 스스로가 연구하고 실제로 젊은 친구가 기초 연구를 위해서 이게 투자한다는 자체가 사실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잘 상의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업의 매력을 이야기해서 너무 고맙고 구렛나루의 매력도 굉장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매력적인 농사 지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자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실래요? 잠시만. 그런 기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초안을 짜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주근입니다. 저는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창업농이고 지금 한 15년째 양봉에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고 중간에 벌들도 전부 폐쇄한 적도 한 2번 정도 있고 거의 농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기보다는 한 10년간은 돈을 못 벌었고요. 화물차 운전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젊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서 꾸역꾸역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은 다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양봉이 꿀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좀 나아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15년 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도 계셨습니다. 한 100명 이상의 양봉 연구회 회원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은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60명으로 줄었고요. 네.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세종은. 타 지역은 더 어떤지는 저도 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15년째 막내거든요. 중간중간 새롭게 하겠다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1, 2년 하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농업 분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양봉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지금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봉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이 업계가 없어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제가 체감하기에 없으니까요. 사람이. 제가 같이 전동면에서 같이 벌 키우시던 어르신들도 다 돌아가시고 치매 걸리시고 병원에 계신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저는 먹고 살겠는데 이게 그냥 한 10년 지나면 이제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농부들도 벌과 연관이 없는 작물이 별로 없거든요. 복숭아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 파급이 예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벌값이 8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5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한 통. 네, 그러니까 제가 벌을 임대를 또 꽤 많이 했었어요. 이제 딸기밭에 수박밭에 임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8만원에 딸기밭에 봤던 게 지금은 제가 25 네, 임대료 가요. 근데 거의 값이라고 보셔야 돼요. 딸기 재배 기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벌들은 없어지고 빈통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벌 수명이 일단은 한 40일 정도가 되는 거고 계속 번식이 이어나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벌 한 통 여왕벌이 있는 벌통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이 든 벌은 또 일찍 죽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없어지다가 이제 딸기 재배가 끝날 때쯤 되면 다 없어지는데 지금은 2통씩 쓰는 농가들도 되게 많아요.
딸기 재배 기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요. 참외밭에도 제가 벌을 공급해 봤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먹는 배추도 벌이 있어야 됩니다. 무도 있어야 되고 양배추도 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농가들을 상대로 하다가 도저히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농가들은 이제 그만하고. 그런데 제가 종로회사에다가 육종하는 회사에다가 벌을 임대해 주는데 그 육종회사에서 육종을 하고 그 씨앗을 받아서 일반 농가로 뿌립니다. 그럼 거기서 씨앗을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 씨앗이 포장돼서 농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단계가 그 벌이 거치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없으면 배추부터 시작해서 먹는 채소류들도 되게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양봉이 되게 소외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벌이 이제 가장 기후위기에 가장 또 중요한 회사이죠. 네. 그게 이제 기후 변화와도 또 맞물려 있거든요. 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40일 정도 되는데 겨울에 잠을 잔다기보다는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11월 달, 12월 달에도 이게 온도가 되면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지 내년 봄까지 살아남는데 집에 안 있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은 저희들이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봄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와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응애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과도 맞물려 있고,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저는 그냥 되게 느껴요. 벌이 없습니다. 벌이 없어요. 전동에도 이 계신? 예, 전동면도 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일반 시설 하우스에는 빌려줘서 이렇게 해결한다지만,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씨가 맺히고 열매가 어떤 자연 야생 식물들 이런 것도 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키워가지고 그 벌들로서 수정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저 혼자 남아 있어서 그 양봉업을 한국의 양봉업을 떠받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관심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냥 무상으로 내 거 쓰고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뭐 가는 친구도 있고, 이게 정말 한 명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농업이라는 게 다들 퇴직하시고 물론 양봉들을 많이 시작하세요. 60 뭐 넘어서 퇴직하시고 양봉들 한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계적으로 양봉 인구가 굉장히 늘었고 벌통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부업이죠. 부업이고 취미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돈이 안 되고 하면은 그냥 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최소 10년을 해야 좀 알겠는데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65세 오셔가지고 알겠는데 하면 75세거든요. 그래버리면 뭔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10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어요. 이미 제가 봤을 때 되게 부정적인데, 이미 또 베트남 수입골도 이제 개방이 되고 있고, 29년에는 이제 완전히 베트남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쯤 되면 이제 한국의 양봉은 거의 이제 무너져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도 없어요. 제가 양봉협회 뭐 어떻게 감사도 하게 되고 하지만, 거기 임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뭐랄까요? 이 후대를 키워야 된다. 일단 자기가 죽을 때까지, 힘든 데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다. 70인데 80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도 제가 이제 한 발 빠져나와서 있는 상황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개인이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렇다고 지원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양봉을 하러 들어온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양봉이라는 게 벌을 좋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일농원 사장님은 이 수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으로? 인공수분을 이제 뿌려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금방이 그러니까 근데 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벌 빌려다 쓸 수도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요 아래쪽에 있긴
근데 벌통이 어디 있어요? 볼통은 조치원에 있습니다. 조치원. 여기 바로 여기 밑에 500m 안에 양봉장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벌이 지금 여기를 다 수정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대가를 지급을 하진 않아요? 우리 양봉집 주인은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죠. 대가는 없고 지금은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겠네요.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애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짧게만 이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되게 애착이 강해요. 이 꿀벌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의성 산청 산불이 나는 바람에 솔직히 거기는 거의 폐업 수준입니다. 산이 다 탔잖아요. 미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그게 없어졌다. 네. 이제 그쪽에 있는 양봉 농가들은 다 폐업이죠. 버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농부들도 망했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이동을 가서 꿀을 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못 가게 되는. 그러니까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양봉 하신 분인데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꿀벌 보면 이쁘세요? 네, 사랑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이건 좀 더 알려야겠다. 카페를 차렸어요. 체험형 카페. 그래요? 가면 이제 벌도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근데 벌 만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카페 이름이 두근두근 농장이에요? 카페 이름은 벌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매우 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네요. 사실 양봉과 관련해가지고 직불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는 맞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부탁 좀 드리면 조금씩만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세종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식품, 특히 한과를 만들고 있는 안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과에 대한 여러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게 뭐냐면 요 작은 쌀알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한과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마다 가족들과 한과를 그러니까 만들어 먹으면서 가정이 풍성해지라는 의미로 이 한과를 나눠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조들의 이 정신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한과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서구화된 입맛이나 사실 저도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맛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그 전통 먹거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꼭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지켜내가야 하는 그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세종 한과를 보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작게나마. 그리고 이제 로컬 매장에 저희 한과가 나가 있는데 이 한과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하나 봤더니 저는 어르신들이 구매를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마 저희 세종시는 굉장히 좀 사례가 좋은 편인데 공공급식에 한과가 그리고 전통 먹거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교나 아니면은 학부모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를 좀 늘려달라라고 해주시는데, 다행히 이제 세종시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비율을 이렇게 그래도 맞춰주자 하면서 계속 지켜나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전통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는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혔던 것들이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우리 세종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과를 급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기 때문에 전통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전국 한과 모임을 해보면 저희도 벌꿀하고 똑같이 한과가 굉장히 줄어들고 한과를 많이 안 먹는 사람이 생기고 제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만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자녀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면서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종시처럼 이런 좋은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이렇게 퍼져서 좀 기관에서 같이, 그리고 좀 되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 전통 먹거리,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식문화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리 잡으면, 지금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선 창업을 하는 그 청년들도,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전통 먹거리를 좀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그쪽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네,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따뜻한 한과의 한 조각조각이 마음을 잇듯이 우리나라가 좀 풍성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시에서 수박하고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와 수박 같은 경우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로 돌리고 이제 수확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부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들을 많이 선별을 해서 업체에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해주시곤 하는데 이제 거의 한국 분들은 거의 농촌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부분이 다 불법 체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도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있습니다. 그 지자체나 농협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인력들이 잘 수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인력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충족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자체나 농협에서도 이제 다른 외국에서 이제 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모셔다 오든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이제 농촌 인력들을 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하루 일당 얼마씩 줍니까? 거의 12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12만 원씩 보면 예. 외국인 노동자들? 예. 우리 내국인들은 애초에 그 가격에 오질 않습니다.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 그리고 오신다고 해도 더 줘야 되지만 더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외국인들만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요구를 하면 애초에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다 보면 이제 또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 말고는 사실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조일농어 사장님 저 일당 20만 원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작업 종류에 따라서. 정에 따라서. 고급 인력이니까 20만 원입니다. 고급 인력. 이게 약간 임금차별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12에서 15만 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조금.
지금 저기 우리 김종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들 중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보다 일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당을 많이 요구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국인을 원하시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을 조금 더 일당도 저희가 뭐 숙박비나 교통비 좀 더 지원해드리고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제라고 우리가 8개월짜리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계절근로제가 너무 짧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공공형 계절근로라고 해서 농협이 좀 책임지고 그 하루에 필요할 때마다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농장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원할 때만 쓸 수 있고 뭐 이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 계절근로 8개월도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일 잘하는 계절근로자의 경우에 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요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문제는 그 어디 가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좀 검토를 그렇게 좀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님이 이게 저기 우리 두근두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좀 안타까워서 지금 그 벌 하는 농장들이 전국에 양봉하는 농장들이 27,000호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소수로 50군 이상 하고 40세 이하인 청년 그 양봉 농가를 1년에 10명씩 뽑아서 사실 저희가 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기본은 밀원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산불 산사태 논쟁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침엽수보다는 화렵수를 심어야 되는데 화렵수의 대표가 사실 밀원수입니다. 그래서 산불 난대 그다음에 침엽수 사이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때 밀원수를 지금은 1년에 한 40헥타 조성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 양봉하시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밀원수라고 하는 게 꽃피는 나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카시나무, 예, 이런 것들. 아카시아 예. 말고는 어떤 나무? 헛개나무, 아카시나무, 그러니까 예, 어떤 예. 나무들이 있어요? 헛개나무,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밤나무도, 예, 밤나무, 엄나무, 예. 그래서 그런 그 화렵수, 저기 우리 밀원수들을 그 내화수림대로 조성을 하면 산불 산사태 걱정도 해소하면서 우리 좀 양봉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임수연 대표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연서면에서 부모님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있고요. 세종 4.17에서 여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빼어날 수 고을연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너무 떨려서 그냥 제가 떨려서 그냥 제가 적은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업인 기준의 느슨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정 면적의 농지만 있으면 누구나 농업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농업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즉 겸업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농업인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자원의 분산과 왜곡을 초래합니다. 한정된 직불금과 보조금이 실제로 농업에 전념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농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확보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경작 실적 중심의 인증 강화입니다. 단순히 면적이나 매출 기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은 기록, 생산과 판매 증빙을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업 및 투기 목적 농업인의 배제입니다. 농업에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혹은 농지를 보유만 하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 및 전업농 중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기준을 강화하되 그 자원을 진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를 주거나 그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농업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만약에 한다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는 편리하게 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씨앗만큼 중요한 것이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이 잘 선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숫자상 농업인의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 농업인의 육성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오니 대통령님께서 이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현장에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점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300평 이상이면 다 등록해 주죠. 300평 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다고 그죠? 직불금도 300평 이상 해가지고 경영 뭘 신고를 하면 다 해주죠. 그 얼마예요? 농업 경영체 등록. 얼마예요 직불금이? 헥타르 말고 저 300평이다 그러면 130만 원까지 무조건 30까지 올라가. 예. 그래요?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 등록해 놓으면 투기를 도와주고 있는 거네 정부 예산으로. 그건 다시 진짜 검토해 보시죠. 곤란해야 되겠는데. 예,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사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제기도 있지만요. 기존에 있던 우리 농업계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과연 농업인들이 얼마 많은 기준으로 예를 들면 300평을 가지고 시골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내려온 사람들 농업인이냐. 그리고 또 사실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80, 90이 된 어른들도 농지원분상 농업경영체상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대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특위에서 이번 정부에서 농업인의 규정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또 납세하는 문제까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차농도 인정을 해주죠? 임차 계약서가 있거나 하면? 예. 제가 금방 쪽지를 받았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아직 3분이나 남았는데 슬슬 마무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복숭아 농업을 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농사 짓는 재주밖에 없어서 저도 좀 보고 읽어야 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 호우, 폭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 농업 쪽에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농업은 전문성을 기본으로 대형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기사도 많이 접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작물들은 더욱더 대형화가 필요한 경우에 속하고 그 기후 위기를 고려하더라도 노지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 1차 농업에 대한 지원도 유지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과 같이 영농에 종사할 경우 부모님께서 농업 기반을 갖추고 계셔서 본인 소유의 농업에 관해 평균 수준 이상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및 농지 규모도 대형화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2대, 3대를 거쳐서 가업처럼 농업에 종사할 경우 결국에는 증여 상속세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의 걱정이나 고민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은 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심으로 각 분야별 묵묵히 맡은 바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수행해 지금까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간은 단연코 농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가 저희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는 것보다 진열되는 물건들을 생산해서 채우는 더울 때 에어컨 밑에서 추울 때 실내 따뜻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 땀을 흘리고 손발에 흙을 묻혀가며
내 작물들을 잘 돌보면서 수확의 보람을 느끼고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임을 또 수익도 내 노력에 비례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많은 청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청년들의 농업 입성의 문턱을 낮춰주시기 위해 농업 관련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님 두 분 남았는데요. 이야기. 저 듣고. 그럴까요? 일단은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농지는 농사를 실제로 지면 상속세 면제 아닙니까? 8년인가. 세금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면된 혜택이 30억까지는 상속세 면제고요. 8년 작용해도. 그죠? 8년인가 작용하면 상속세 면제 모르겠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평균이고요. 전체 규모 상속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땅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농지 말고 다른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하고 집하고 이런 재산도 원래 농지 자체는 상속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 면제고 상속세는 30원까지만 그걸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13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솔동이 고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골이었다가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산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부여에다 땅을 사는 바람에 재미를 별로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시골이었다가 도시가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좀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세종시가 오면 이제 여기 꽃이 많이 필요할 거다 도시가 되면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농사를 권유하셔가지고 이제 농대를 갔습니다. 2005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농산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때만 해도 막 하루아침 몇 달 있으면 동네가 하나 생기고 막 동네가 하나 더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제가 농사를 져가지고 근데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농사 주변에 꽃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되게 외롭게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울로 혼자 차에다가 싣고 경매장 혼자 밤에 막 싣고 가고 낮에 꽃 심고 물 주러 다니고 그런데 이제 국립 세종수목원이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세종시에. 그래가지고 계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농사 지시던 채소 농사 지시던 분, 과수 농사 지시던 분들하고 1년에 얼마 계약을 맺고 이제 농사를 짓도록.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거 중심 아닙니까? 국토의 중심? 물류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국으로 꽃을 이렇게 서울에 거의 다 이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화훼시장이 농가가. 왜냐하면 이건 도시 근교 농업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 없는 지역에서는 농사 져가지고 팔아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근교 농업이 화훼인데 이제 세종시가 있고 농가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이 지역을 좀 꽃 시장을 좀 만들어보자 이게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데 마침 이제 청주에도 바이오 산업이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자생식물에 대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생식물도 아직 연구되지 못한, 발견되지 못한 그런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정원식물도 개발을 해주고 그런 기능성 식물 식품도 만들어가지고 좀 세계로 좀 수출을 했으면 하는 게 있고 정원식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런 화훼도 그렇지만 채소 종자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겠지만 종자가 완전히 농업의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걸 연구개발비를 좀 확 늘려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로열티를 막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개발에 많이 주셔가지고 육종 사업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세종시가 세계로 뻗어나간 동양의 네덜란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수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임면에서 부모님이랑 세종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점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할까봐 서류를 준비했어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점은 첫 번째, 농촌 화장실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하우스나 밭에서 일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여름철에는 덥고 냄새가 심해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이 문제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안에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농지나 하우스 안에도 2평 정도의 작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해 주시면 어떤지 제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작은 변화가 현장에서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종자법 문제입니다. 현행 종자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모호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종자법이 생기기 이전에 국외에서 들여온 묘목은 정식 수입이 아니면 품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식 수입을 시도해도 금지 식물로 묶여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새로운 품종은 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종자의 정의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1년생, 2년생, 심지어 10년생 묘목까지 종자인지 불분명합니다. 국립종자원과 산림품종관리센터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농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법을 지켜 격리재배와 검사를 마쳤는데도 불법 식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때로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종자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고 라이선스가 있는 품종만 등록해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농민들이 법을 지키면서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만 등록해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해라. 라이센스가 없는 건 팔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제 예를 들면 품종이나 연원을 알 수 없는 국화가 생겼다. 고 하면 이제 그런 새로 나온 품종을 이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해서 이 품종이 이제 떨리네요. 아니 이게 약간의 변화를 준 개량 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등록한 다음에만 팔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등록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이 품종을 등록을 해서 나만의 품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주위 농가들이 이걸 사고 내가 삽목해서 키우면은 이거는 저만의 품종인데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말이 너무 떨리네요. 네. 인간육종도 절차를 좀 지켜야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소나무 제선충병, 과수화상병 이런 게 바로 라이센스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민간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절차를 지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종자 정의하자는 것도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마다 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시기랑 이런 게. 그래서 뭘 종자로 정의하느냐가 하나로 그 법에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통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그러고 아까 화장실 문제는 대통령님 지금 되게 이상하게도 농지하고 하우스 안에 생산시설 외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 농막이라는 게 허용되는데 농막에는 화장실이 포함이 안 되나 보죠? 농막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농막은 허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슨 말이지? 생산시설. 그러니까 생산시설로 돼야 되는 거죠. 화장실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안 돼서요. 이게 되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막은 되는데 화장실은 안 된다고요? 이상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 농막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포함이 되고. 원래는. 화장실을 포함한 농막은 되는데 화장실만은 안 된다? 원래 농막은. 돼 있어요? 원래 농막은 화장실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창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맞습니다. 농막은 허용되지만 거기는 화장실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대단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잠시 쉬거나 그런 개념도 포함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장관님. 그래서 이 하반기에 바로 농지법 개정을 해서 저희가 이 화장실 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보태면 이제 가장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많이 하는 게 체험입니다. 실적 체험으로 이제 새로운 그 산업을 또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런 문제가 안 되고 있어서요. 이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농식품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하반기 때 일정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의견도 청취할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예, 그 예정된 시간보다 지났는데 제 뒤에서는 쪽지 오고 야단인 거 맞죠? 예, 그래도 저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안 쉬우니까 저는 욕심이 좀 나서 예, 좀 죄송합니다. 예, 좀 그렇게 했고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나 못 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면은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다는 얘기를 미리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의 매력을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농업을 지켜가는 그런 든든한 후배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꼭 좀 드립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뭐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계신데 저희도 가능한 게 뭔지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끝으로 뒤에서 우리 복숭아 나무를 배경으로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청년 농업인들 사진 한 컷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